hydraulic suspension. 사하라 사막 마라톤 도전기는 어떻게 도전하게 되셨는지. 네, 그게 벌써 이제 2012년도니까요. 12년.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 전반전을 뛰었다고 생각하고 후반전을 어떻게 뛸까를 휴대폰도 안 터지는 사하라 사막에 가서 한번 왜 인생이 사막인지 사막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거기는 일단 참가비가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까지 카이로까지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그 뒤에 보면 이게 제가 사하라 가서 마라톤 뛰면서 그 사막용 신발이고요. 아, 신발, 네, 옷도 그렇고 다 이게. 여기 이제 배낭이 약 10kg 정도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주일치 식량, 옷, 그다음에 덮고 잘 이불 이런 거 다 챙겨 갖고 와요. 정해져 있어요? 네. 출발 시간이 출발 시간이 7시에 출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 7시, 12시간 만에 40km를 들어와야 돼요. 어떠셨어요? 중간에 뭐 준비는 계속 네, 운동하시면서. 저걸 가려고요. 제가 어떻게 준비했냐면 저희 여기 한양대학교에서 저희 집이 분당이니까 일요일에 그러니까 배낭을 10kg 짊어지고 여기 왕복 56kg거든요. 집에까지. 뛰다가 걷다가 저희 집이 아파트 34층인데 거기를 배낭 10kg 짊어지고 이제 계단을 이렇게 까치발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물론 제가 이제 그 전에 춘천 마라톤 그 풀코스 뛰어보고 풀코스 완주하셨어요? 네, 풀코스 완주해보고 뭐 하프 마라톤도 한 30-40번 뛰어보고 뭐 아무튼 이렇게 뭐 체력적으로는 제가 뭐 크게 그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3일째 되는 날 120km 지점에서 이제 제가 탈진 상태가 와가지고 주약이 뭐냐면요 이렇게 모래 언덕이 가끔 나타나요. 모래 언덕 사막에 모래 언덕을 슬슬 올라가면 못 올라가요. 왜냐면 미끄러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뒤에서부터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반대 힘으로 모래 언덕 올라가는 거예요. 아,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치고 올라가야 돼요. 배낭 10kg 짊어지고 올라가는 순간 하늘이 노래 이렇게 이제 탈진 상태가 와서 레이스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완주를 못하고 대신에 이제 세계적인 명언을 남기고 왔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제가 세계 최초로 남긴 명언.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라는 말을 믿고 한기에 도전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몸으로 겪어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지금 간접적으로 들어도 굉장히 힘든 거라 생각이 들고 그때 돌아올 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그러면? 아쉽고 안타깝고 정말 그 투자한 돈도 아깝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도전은 성패에 관계없이 그 자체가 좀 아름답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후에 뭐 킬리만자로 5,800m 2015년도에 그러니까요. 킬리만자로 올라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거기 또 5,800m 5,800m면 5,000m면 산소가 이제 이 실핏줄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 몸에서는 그래서 밤 11시에 8시간 사투 때 올라갔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크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사하라 사막 완주에는 실패했고 킬리만자로는 성공했는데 이거는 정신력의 차이일까요? 체력의 차이일까요? 저는 우선적으로 체력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체력. 사하라 사막에는요 체력이 바닥났는데 정신력이 나한테 명령을 내려. 머리가 멘탈이 바디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바디는 자빠져 있어. 근데 킬리만자로는 내 몸이 그래도 힘들지만 올라갈 수 있는 몸이 아직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명령을 내려. 저 마인드가 야, 너 조금만 더 올라가. 그래가지고 내가 기어 올라간 거잖아요. 우리가 신체가 정신을 통제하지 정신이 신체를 통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이 몸은 마음이 거주하는 우주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멘탈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건 맞죠. 운동도 똑같습니다. 팔꿈치 수술을 했는데요. 제가 수술하고 나서 딱 야구장을 갔는데 다른 선수들이 던지는 걸 보고 내가 저렇게 던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저한테 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몸이 일단 수술하고 나니까 수술하고 나니까 정신적으로 뭔가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 운동을 하는데도 오늘도 제가 스쿼트 150kg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대단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힘들어지면 몸을 혹사하잖아요. 뭐 술을 마신다든지 뭐 그냥 에라이씨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사실은 그거는 이제 더 잔혹하게 자기 신체에다가 가혹한 행위를 하는 거죠. 제주도 트레일러 또 100km 마라톤도 제주도의 100km 마라톤을 저는 3일 동안 나눠서 뛰는 거거든요.
하루는 이제 한라산 중턱까지 30km 올라갔다 와요. 둘째 날은 해변도로 30km를 뛰고요. 네. 제주도에 가면 가장 많은 게 오름이에요. 오름 많죠. 네. 네네. 저는 오름이 아주 얕잡아 봤었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저거 간단하네. 그런데 그거를 20km씩 뛴 다음에 다시 또 왕복해서 갔다 오면 40km 되잖아요. 네. 그 오름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힘든 오름살인지를 처음 알게 됐어요. 네. 이게 국제대회라서 일본 친구가 1등을 했어요. 일본 친구가. 네. 이 친구는 제가 뛰는 걸 보면 바람처럼 쫙 지나가. 한라산 중턱도 거의 기계처럼 올라갔다 기계처럼 내려와요. 해변도로도 막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근데 저는 일면 그 친구를 보고 약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 저는 1등이 목표가 아니라 뒤에서 뛰면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최대한 감상하고 뛰는 거예요. 저는 1등 하면 뭐 좋겠지만 제가 1등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그 친구는 전속력으로 달려가니까 그 친구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앞에? 안 보이죠. 안 보이냐면 이제 앞만 보고 달리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 감상하고 뛰면서 둘째 날 해변 도로를 달리는데 이 갈증이 생긴 거예요. 이제 목이 말라고 네. 그래서. 근데 저 앞에 귤 막걸리집이 보이더라고요. 귤 막걸리. 네. 이 대표님 제가 막걸리를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 마라톤 뛰다가 마셨죠. 마셨죠. 예. 여러분 제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으로 보입니까? 예, 저는 비정상입니다. 막걸리를 마셨죠. 예. 와, 이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갑자기 제주도 땅이 내 땅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전율하는 행복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꾸역꾸역 결승선에 갔더니 이제 술이 깨더라고요. 그래서 해장 마라톤이라고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해장 마라톤. 그 책 내용에 나오지만 빠르게 가면 빠르게 갈수록 사실은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옆에를 볼 수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항상 속도를 늦춰서 늦게 가라는 게 아니라 달릴 때는 달리시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전속력으로 달려가기만 하고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러면 죽습니다. 언젠가는. 맞죠. 네. 그 산에 갔을 때 사고가 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정상을 한 100m, 200m 남겨놓고 거기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유혹을 못 참고 올라가는 순간에 사고가 난다 얘기하셨는데 네,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의 철칙이 이렇게 오후 2시인가 이렇게 됐을 때 정상이 못 가더라도 2시만 되면 그냥 무조건 내려와야 된대요. 하산이네.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욕심이 나는 게 막 예를 들면 한 3, 4년 준비했는데 그렇죠. 저 8,000m 산이 약 100m밖에 안 보여. 정상이 딱 남았어. 그런데 시간은 2시야. 그러면 이 대표님 올라가실 거예요? 내려가실 거예요? 지금은 뭐 말은 뭐 그렇지만 올라가고 싶죠. 올라가고 싶죠. 예, 올라가고 싶죠. 그 욕망을 끊어내기가 참 어렵잖아요. 음, 그러니까 2시라는 걸 딱 보고 철칙을 지키고 내려간 사람은 100% 살았어요.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순식간에 이제 어두워지니까 저는 이제 정말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끊을 때 그다음에 끈기를 발휘할 때 이게 언젠지 그러니까 이제 끊기와 끊기 사이에 정말 필요한 기술이 바로 용기거든. 용기를 발휘해서 끊어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 사회 담론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발휘해서 무조건 하라 이런 그렇죠. 거였잖아요. 예. 근데 제가 사하라 사막에서 끊었잖아요. 끈기를 발휘했으면 죽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끈기를 발휘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아까 예를 들면 다리 떨리는 일은 끊어버리고 심장 뛰는 일은 끈기를 발휘하고. 네. 그 절제가 중요한데 사실은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절제한다는 게 삶에. 그 다음에 또 제가 예를 들면 드럼을 했었거든요. 드럼이요? 네. 근데 공연하기 전날 항상 다리가 떨려. 그리고 강연하기 전날은 심장이 뛰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나는 박치야, 박치. 그러니까 이 드럼이 밴드의 중심인데 이 밴드들이 다 드럼한테 맞춰서 자기 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워낙 박자 감각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고 한 3년을 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공연을 끊어버리고 네. 강연을 계속해서 저는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교수로 지금 여기만 지가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왔으니까요. 23년. 23년 되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봤을 때는 교수님이 이제 어떤 게 성공이고 어떤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신다면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게. 네, 성공이라는 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뭐 돈을 많이 번 사람,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라기보다 저는 진짜 성공한 사람은
취미가 부업이 직업인 사람. 네. 저는 성공했다라고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뭐냐면 책 읽고 책 쓰는 거예요. 사회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 부자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이 재미있게 신나게 일을 했는데 그것으로 경제적인 것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서 그걸 했을 때 스스로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 때 이런 순간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 저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장 부러워해야 될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 책은 이래서 읽어야 된다. 뭐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그 책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첫째, 책을 안 읽는 사람. 네. 두 번째, 책만 읽는 사람.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할까요? 질문의 내용을 보면 책만 읽은 사람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책을 안 읽는 사람은 위험할 건덕지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응? 책만 읽는 사람은 생각이 남의 책에 이렇게 종속돼 있어요, 사유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책을 읽고 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책만 쓰라는 게 아니라 뭔가 써야 돼, 자꾸. 자, 그러니까 책을 읽고 뭔가 쓰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럼 문제를 해결할 때 첫 번째, 크게 한 사람은 막 조급해하고 왔다 갔다 해. 어쩔 줄을 몰라.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와도 이렇게 여유롭게 천천히 그 문제의 본질을 생각해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이렇게 풀어내는 네. 지적 인내심이 있어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 그러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이제 지성의 폐활량이라고 해요.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숨을 가쁘게 쉬지 않고 이렇게 쫙 크게 숨을 쉬면서 저 문제의 본질이 뭔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고 안 읽은 사람들은 일단 문제가 터졌을 때 내 경험에 의존하게 돼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뭐 어디서 얻어올 지식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에 비추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치명적 오류에 빠질 수 있고 의사결정을 잘못해가지고 정말 심각한,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상태가 더 위험해지기 시작해요. 지성의 폐활량이 큰 사람들은 그렇게 의사결정을 정말 여러 가지 변수를 동원해서 차분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멘탈에 머슬이 크게 생기면 누가 꽝 쳐도 뭐냐 이렇게 이 정도 반응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 교수님한테도 미리 연락을 드렸고 그때 이제 나와주십사 한 것도 자, 운동선수의 제2의 삶을 사실은 여러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고인 것 같아요. 사고력과 세계관인데 맞습니다. 네. 사고력 같은 거는 사실은 저희가 대학교에 있으면서 30명 안의 세상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안에서 1학년은 또 발언권이 없어요. 4학년이 얘기하는 게 거의 법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세상에 나갔을 땐 틀린 얘기지만 이 안에서 맞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맞습니다. 굳어지게 되고 그 조직이 이제 졸업하게 돼서 세상에 나왔는데 소통을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읽는 책이 너를 말해준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경표 대표님은 만나는 사람, 예를 들면 운동선수 많이 만나잖아요. 네. 읽는 책도 예를 들면 운동한 애하고 정신없어서 책을 잘 못 읽었어. 네. 자, 그 다음에 자주 가는 곳, 야구장에 자주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경표 대표님 네.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내가 과거의 인생하고 다르게 살려면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많이 다변화시켜서 나한테 뭔가 인간적 자극을 줄 사람을 만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구장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일본도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구실에도 오고, 근데 안 가본 데를 자꾸 가보는 거예요. 네? 환경과 마주치지 않으면 그 마주침이 없으면 깨우침이 절대 생기지 않아요. 결국엔 좀 어색한 곳을 가라. 어색한 곳에 가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그때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책도 저처럼 이렇게 막 전공을 불문하고 막 이렇게 두꺼운 책도 읽고 막 얇은 책도 읽고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바뀌잖아요. 자, 책을 만나면 지적 마주침이 바뀌어요. 네. 사람을 만나면 인간적 마주침이 바뀌어. 자, 다른 데를 가보면 체험적 마주침이 바뀌어. 네. 이 마주침 세 개가 바뀌면 그때부터 이제 깨우침, 침이 계속 생겨요. 뉘우침, 가르침. 이경필 대표님처럼 운동하신 분들, 네.
뭐 이렇게 죄송하지만 너무 좁은 데서 이렇게 운동하는 선수들만 만나고 맨날 운동하는 사람끼리 운동하는 책만 읽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운동하는 곳에만 계속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을 안 하고 은퇴를 하고 나는 순간부터 이제 낯선 상황이 펼쳐지니까 내가 그동안 닦았던 삶의 지혜들이 다른 상황에는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절망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살아갈 삶이 너무너무나 길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을 지금과 다르게 시작을 지금부터 하면 저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런 얘기가 옛날에는 아무렇지 않은데 요즘엔 좀 듣기가 싫은 게 에이, 운동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또 운동하니까 시간이 없었잖아. 이런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까보면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갈증이 있을 때 제가 교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교수님하고 이제 이런 얘기도 나누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이게 또 유튜브의 잘못된 만남으로 오늘 또 이렇게 잘못된 인연의 고리가 연결돼서 제가 또 이렇게 야구 선수인 이경필 대표님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같이 찍을 줄은 뭐 제 인생에 시나리오가 없었거든요. 저도 전혀 저도 솔직한 얘기로 아니 가서 무슨 얘기해야 되지 나 교수님하고 그리고 괜히 잘못 얘기하면 이거 내 미천 다 드러나는데 오늘 이거 어떻게 하나. 사실 오늘 얘기하면서 교수님한테 제가 궁금했던 거를 막연하게 사실은 여쭤보긴 했는데 교수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글을 쓰게 되면 어떤 사고력의 변화가 올 것이고 그 사고력을 통해서 상대방이 그냥 운동만 했던 이경필이 아닌 이경필이 좀 많이 바뀌었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저의 삶이 5년 후에 저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요. 네. 저 리스본행 야간 열차라는 영화에 보면 인생 최고의 감독은 우연이라고 하잖아요. 우연.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연이라는 선물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우연을 내가 설계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연이라는 선물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우연이라는 선물을 만나려면 나도 우연의 세계에 뛰어서 몸을 던져야 되거든요. 차를 끌고 나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운전을 확 틀어가지고 저 가평이나 청평에 가서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거기 주인이 나한테 말을 걸어와. 그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요. 없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의미 뭐 이렇게 코드가 통해. 그래서 또 자주 만나기로 했어. 자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 그럼 막 이런 인연의 끈이 또 저쪽으로 막 연결되고 그럼 그쪽에 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우연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가 만들 수 없어요. 밖에 미지의 세계에 내 몸을 던졌을 때 우연이라는 거를 만날 수 있고 그 우연이 진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잖아요. 네, 그 언격이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5분간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감정도 보이고 그 삶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말로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또 글로 표현할 때 이렇게 언어를 표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는 광고판이라고 생각해요. 광고판. 왜냐하면 내가 강의를 할 때도 교수라고 생각했는데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이야기하는 대학 교수의 이미지하고 다르네.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얘기하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고 그 사람의 브랜드를 이미지 메이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언어를 바꾸는 거거든요. 소설가 배수아 씨라고 있는데요. 언어의 틈새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언어의 틈새. 네. 예를 들면 우리 이경필 선수가 공을 던질 때 공을 딱 던져 손에 떨어지는 순간 느낌이 와. 바로 알죠. 장타 맞을지 안 맞을지도 알죠. 그거 알죠? 네, 알죠. 그걸 언어로 딱 표현할 수 있어요. 손가락에 그런 거 다 미묘한 감각을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느낌은 오잖아요. 네, 느낌은 그 사이의 격차를 언어의 틈새라고 하는 거예요. 작가는 이런 틈새를 끊임없이 계속 메꾸려고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 저 아름다운 가을에 단풍을 봤는데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 사람들이 단풍 아름다움을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와우! 뭐 이런 거. 그렇죠. 이쁘다, 뭐 멋있다. 죽인다. 네, 끝내준다. 이 감탄사가 다 죽인다로 통용돼. 이걸 좀 다른 언어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전문 용어로 언어를 별이다라고 그래요. 대장간에서 쇠를 빨갛게 달군 다음에 모루에다가
쇠를 올려놓고 망치로 막 두들기는 거를 별이다라고 그래요. 별이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언어의 틈새가 생기면 어떤 언어가 이 상황에 적합한지를 끊임없이 계속 찾아가지고 별이고 별여서 여기에 딱 적합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언어를 바꾸면 내가 바뀝니다. 네. 오늘 교수님 너무 정말 제가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 마지막에 딱 그 얘기를 책이 그냥 사실 유튜브 보면 많잖아요. 100권 읽으면 인생이 바뀐다. 그럼 저도 이제 보다가 보면 그동안 몰라? 지금 이 얘기가 이제 디테일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책을 읽으면 이렇게 바뀌고 결국에는 언어를 잘하고 싶다면 책을 읽어야 언어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딱 교수님이 한마디 이제 해주시면 제가 이제 마무리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제가 이제 유튜브 우리 이경필 대표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강조한 파트 중에 하나가 생각하고 검토하고 이런 시간을 좀 줄이고 나가서 행동하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위대한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미천한 아이디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나가서 행동하고 움직여보는 사람이거든요. 불행 피하기 기술이라는 책에서 책을 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앉아서 생각하면 손전등, 나가서 행동하면 전조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행동하면 멀리까지 비칠 수 있는 전조등에 가까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앉아서 생각은 그만하시고 머리가 복잡할 때 왜 복잡한지 아세요? 움직이지 않고 계속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를 맑게 하는 방법은 나가서 움직이면 돼요.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 아셔서 알겠지만 자꾸 움직여서 막 땀을 흘리고 그러면 몸이 상쾌해지잖아요. 그럼 머리는 명쾌해지고 가슴은 유쾌해지고 영혼은 통쾌해집니다. 나가서 행동하세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경필이 간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행동하는 한 해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거창한 아이디어나 이런 거창한 계획보다는 지금 당장 나가서 뛰고 지금 책을 펴서 읽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하는 2024년 갑진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경필 유튜브 좋아요를 누르시면 2024년이 바뀝니다. 구독, 좋아요, 뭐 보여줘. 구독, 좋아요는 필수. 네. 그것도 까먹네요. 여러분, 이경필 유튜브를 좋아요 하시면 2024년이 여러분의 희망대로 바뀝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